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소설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책 몇 권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끊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세계문학 작품 몇 권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금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다 읽어보진 않으셨겠지만 제목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책들이죠. 영국 작가 D.H. 로런스가 쓴 채털리 부인의 연인, 너세니얼 호선. 저 어릴 땐 너세니얼을 나다나엘 이렇게 불렀거든요. 너세니얼 호선의 주온 글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책도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같은 작품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세계문학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책들의 공통점 역시 금서였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금서,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성행 문제 때문에 금서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야하길래? 성담론 때문에 금서가 되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죠.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책은 D.H. 로런스의 작품인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외설적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19금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노골적이어서 금서가 되었던 책입니다. 영국에서는 출간을 못했고요. 이탈리아 가서 출간을 해서 영국이라든가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당시 이제 배가 들어올 때 우체국 뭐 이런 곳에서 관할을 했는데요. 다 수거해가지고 태울 정도였습니다. 채털리 부인은 왜 도대체 금서가 되었을까? 이게 따지고 보면 금서가 된 이유가 성담론 때문이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털리 부인의 남편이죠. 채털리 남작은 굉장히 부유한 가문,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영국 귀족들은 당연히 전쟁에 참전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 때문인데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작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요. 잠깐만요. 이거 아이들 때문에 이 얘기를 이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딴 걸로 바꿔서 할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금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에 금지된 책들 혹은 시대를 넘어서 현대에 이르러서 다른 나라에 가서 금서가 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성의 문제 때문에, 성담론 때문에 금서가 된 책들입니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 주온 글자, 율리시스 같은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여러 곳에서 금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것보다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루신의 아큐정전, 이 코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이 문서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아큐정전이라는 책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큐정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큐정전은 중국의 소설가 루신의 작품입니다. 루신은 굉장히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20년대가 되기 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의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양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그런 루신이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의학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문학으로, 이야기로 잠자고 있는 중국을 깨워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문들과 다양한 소설들을 쓰고 널리 알리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작이 바로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아큐정전의 주인공은 아큐, 여기서 Q는 알파벳 Q입니다. 아큐. 정전은 누구누구에 대한 이야기, 평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정전입니다. 그래서 아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큐정전인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책들이 좀 두껍거나 혹은 어려워서 읽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짧습니다. 약 150쪽 내외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소상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큐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중국 변두리, 어딘지도 모르는 웨이장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중국에서 아주 시골 쭉 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웨이장 마을에서 불황자,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없이 떠돌면서 아무데나 자면서 날품팔이,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허드렛 일 같은 거를 도와주고 돈을 조금 받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큐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큐의 본명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큐가 입만 열면 굉장히 자기가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다. 웨이장 마을에 좌오나리, 좌오, 중국 발음으로 좌오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조씨, 조가 집안 사람들의 일원이라고 했다가 이 좌오나리에게 불려가가지고 정말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머리에는 열이 많아서 이렇게 머리가 벗어지는, 요즘으로 따지면 원형 탈모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려먹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놀려먹기 좋은 사람들을 잘 골려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건달들이죠. 동네 건달들이 하루는 아큐를 이렇게 놀립니다. 머리에 버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막 놀리면서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는데요. 흠씨 두드러겨 맞고 일어난 이 아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머리에 이런 것도 없잖아. 이런 게 있는 게 최고야.
이런 말을 하면서 툴툴 털고 또 일어납니다. 가장 비루하고 참 뭔가 자신의 삶에서도 잘 번듯하게 세워나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때려도 나중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야, 내가 첫째 가는 사람이야,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 중에 비루한 사람이면서 첫째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이런 행동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정신승리법의 대가입니다. 욕을 하고 무엇을 해도 그가 나는 너희들이 욕하는 사람 중에 첫째 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삶을 유지해가는 거죠. 자, 이런 아큐에게 특이한 버릇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옛날에는 내가 많이 배웠어, 옛날에는 내가 너희 집보다 잘 살았어,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실제로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을 배웠는지도 알 수 없는데 입만 열면 그게 공자님 말씀인지 알 수도 없는데 입만 열면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알아,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집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씩 추스러 가는 거죠. 그런 아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저 상하이 이런 데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은 이제까지, 그 전까지 중국이 1910년까지 청나라였지 않습니까? 청나라였는데 이제는 공화주의, 민국을 만들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민국을 만든다는 이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신해혁명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신해혁명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왕조에서 명나라, 청나라, 그 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랬지만 왕조 국가에서 이제 왕조가 사라지고 민국,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이 바로 신해혁명이거든요. 그 신해혁명의 주인공은 순원이라는 사람이죠. 옛날 분들은 손문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요. 그 순원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신해혁명이 중국 역사에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혁명입니다. 웨이장 마을에도 혁명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혁명당에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혁명당이 구성됩니다. 혁명의 소식을 들은 아큐도 혁명당으로 달려갑니다. 아,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다, 내 세상이 왔다, 이러면서 혁명당으로 달려가는데요. 그 혁명당으로 달려가는 아큐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아큐가 생각하는 혁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여자를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혁명이, 중국의 신해혁명이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왕조 시대를 허물고 민국의 시대로 가는, 그러니까 공화주의로 가는 아주 중차대한 혁명인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혁명은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아큐는 여자를 마음대로, 작품에는 후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자를 마음대로 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혁명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웨이장 마을의 혁명당은 이미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혁명당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혁명당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두 사람인데요. 작품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짜 양놈, 두 번째는 생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짜 양놈이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을 뿐더러 구시대의 유산인, 그러니까 청왕조에서 벼슬을 한, 생원은 물론 벼슬이 아니지만 그 글줄 깨나 읽었다는 사람의 아들, 이제 생원이 별명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가짜 양놈과 생원이 혁명당의 주체가 되어 있어요. 아큐처럼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혁명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혁명당은 가짜 양놈과 생원이 자신들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양놈은 누굴까요? 작품에 보면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변발을, 청나라의 머리인 변발을 탁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양복 같은 걸 입고 돌아다니는 젊은인데요. 일본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며칠 돈이 있어가지고 몇 달 공부나 해볼까 갔다가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몇 달 그냥 일본 도쿄가 어떤지 뭐 이렇게 돌아보고 온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가짜 양놈입니다. 두 번째는 생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제의 청왕조의 체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 혁명당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시대의 체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려고 혁명이 일어났는데 웨이장 마을에서는 이미 구시대의 체제에 돈 많은 사람과 구시대 체제에 벼슬을 한 사람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아큐가 달려가자마자 아큐는 도둑의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처형됩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책을 처음 읽었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 허탈했어요. 우리는 보통 소설의 주인공이면 좀 찌질했지만 아큐가 새로 거듭나서, 혁명 때문에 새로 거듭나서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이런 걸 생각했을 수 있는데 혁명당에 가자마자 도둑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해버리는 거죠. 주인공이 죽여버리고 끝나버렸어요, 작품이. 제가 약간 허탈해서 약간 이게 뭐지? 근데 책을 나중에 좀 더 열심히 읽고 주변 상황들을 설명한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됐어요. 루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혁명,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혁명이지만 이건 미완의 혁명이다. 왜냐하면 이 신의 혁명의 주체를 봐라. 웨이장 마을의 가짜 양놈. 그러니까 서약물 조금 먹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좀 거들먹거리는 그런 혁명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혁명이었다. 두 번째, 생원. 이미 구체제의 인사들이 물러났어야 하는데 구체제의 인사들이 혁명의 탈을 쓰고 또다시 들어와서 체제를 장악했다. 그러니까 신의 혁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혁명이지만 실패한 혁명이고 미완의 혁명이다. 완성되지 않은 혁명이다. 라고 루시는 이 작품 아큐정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큐는 왜 주목해서 말할까요? 아큐는 누구일까요? 루신이 보기에 아큐는 모든 중국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인 중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큐가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 한다고 했죠? 중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면 도리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자님 말씀은 이렇고 인과 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찌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큐가 결국은 중국 사람들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큐가 입만 열면 나는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어. 우리 집 부자였어. 우리 집 뭐였어? 내가 누구였어? 라고 얘기하죠. 중국 사람들은 당시, 지금은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신해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중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하고 인의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왕년에 내가 누구였어? 과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큐는 중국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해혁명 이후에 열강이 침략해와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또 일본이 그 대륙을 놓고 격돌을 벌이는 아수라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루신의 눈에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지 못했고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강력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 중국 사람들을 깨우겠다는 열망이 아큐정전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아큐정전을 150페이지 정도쯤 되는데요. 제가 읽고 멘붕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아주 살짝 가이드를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아큐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아큐정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세상을 보는 어떤 시야가 좀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큐정전은 도대체 어디서 금서가 됐느냐? 당대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권력자들이 썩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군사정부 때, 과거 1960년대 군사정부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유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금서가 됐던, 여러 곳에서 금서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금서를 읽는 즐거움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의 정치상,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대상, 지금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아큐정전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짧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루신의 아큐정전은 추천해드릴 만한 책인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세니얼 호선의 주홍글자입니다. 주홍글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주홍글자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미묘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세기 초반 그 보스톤이라는 곳, 플리머스 항구로 한 척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1620년일 텐데요. 102명,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보스턴 플리머스 항구에 입항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미국 사람들이 필그림,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온,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순례자,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유럽 대륙에서 신대륙을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옮겨온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1620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0년이 되지 못해서 세일럼 마녀 재판이라는 아주 희대 재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요, 이건. 한 마을에 소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꾸 열이 나고 경기를 일으키는, 몇 가지 약을 써봐도 아이들이 호전이 되지 않는데, 그런 와중에 악기에 들렸다. 마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얘 아이에는 마녀가 들어있어. 그러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됐고요. 실제로 그래서 마녀로 몰려서 죽은 사람, 사형에 당한 사람도 있고, 옥에 갇혔다가 병사한 사람들도 있고, 재판을 받아서 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좀 위배되지 않습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구교에서 신교로 이제 넘어오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로 넘어오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럽 대륙을 버리고 신대륙에 왔는데, 신앙의 핍박을, 종교적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 와서 자신의 마을에 정착하고 채 70년이 되지 못해서 마녀 사냥을 벌인 것이거든요. 이 실제 사건, 세일럼 마녀 재판을 토대로 작품을 구성한 것이 바로 이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글자입니다. 주홍글자의 주인공 헤스터 프리는 어덜터리, 간음한, 부정한 짓을 저지른 이라는 뜻의 A라는 글자를 평생 목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직 유럽 대륙에서 신대륙으로 넘어오지 못한 상황인데, 남편이 없는데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출산한 아이의 이름이 펄입니다. 그 작고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헤스터 프린의 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헤스터 프린과 사랑해서 아이를 낳게 한 사람은 딤스데일이라는 그 마을에 존경받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딤스데일은 유럽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공부했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목사였는데요. 헤스터 프린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헤스터 프린이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얘 펄의 아빠가 누군지만 얘기하면 너 풀어줄게, 이렇게 회유하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딤스데일 목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헤스터 프린은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온갖 핍박과 주변 사람들의 욕을 감당하면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헤스터 프린이 삭바느질, 우리 보통 이제 바느질 할 때 어머니들이 삭바느질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비용을 받고 바느질을 해준다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건사하면서 펄을 잘 키우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돕기 시작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일회성인 줄 알고 그냥 처음에는 계속 욕하고 틱틱거리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속돼서 헤스터 프린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A자가 adultery,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저 A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천사인 것 같아. 에인절의 A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헤스터 프리는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영감들을 얻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펄마저 잘 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반대편에서 역시 부정한 일인 거죠. 부정한 일을 저지른 딤스데일 목사가 고뇌합니다. 목사이니까 매주 설교를 강단에 올라서 마을 사람들의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겠죠. 그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는 일, 기독교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데 쓰고 설교를 아주 잘하는 곳에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매주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이 물론 앞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매주 놀랍니다. 딤스데일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 그러면 그럴수록 딤스데일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주온 글자의 대략적인 등장인물과 두 사람과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제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유는 이 주온 글자라는 그 작품이 현실에서 벌어졌던 그 세일럼 마녀 재판을 그 샘플 삼아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너세니얼 호손의 증조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너세니얼 호손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세일럼 마녀 재판, 순회 재판의 한 재판관, 법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손은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청교도 신앙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픈 소녀들에게 마녀라는 타이틀을 씌워서 죽게도 하고 사형에도 처하게도 하고 옥에 가두는 이 상황들이 호소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래서 내가 이 작품으로라도 사과하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쓰여진 작품이 바로 너세니얼 호손의 주온 글자인데요. 주온 글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따라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 헤스터 프린의 마음의 변화, 일관된 삶의 흔적들, 여기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딤스데일 목사가 자신의 삶을, 물론 애초에 처음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것에서부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미묘한 심정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온 글자는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사 권해드리고 싶고요. 영화를 보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문학에 좀 친해지고 콘텐츠에 더 많이 친해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서가 권력과 종교와 성담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규정되고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나라 책 그래도 한 권 소개해 드릴 것 같아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작품 잠깐 소개해 드리고 정조와 박지원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육촌 형이 박명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조 임금의 사위였습니다. 왕의 사위는 벼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여러가 혁명기였기 때문에 왕의 사위들이 뭐 혁명에도 가담하고 벼슬도 하고 했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성종대 이후로는 왕의 사위들이 벼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벼슬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중국에 사신으로, 그러니까 민감한 외교 문제 때문에는 사신으로 갈 수 없고요. 황제의 생일 축하 때 축하 사절단의 대표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명원이 그 당시에 그 건융제, 청나라 황제였던 건융제의 70회 생일에 축하 사절단의 수장이 돼서, 대빵이 돼서 이제 사신단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연암 박지원이 형에게 간청합니다. 형님, 나 중국의 신문물을 좀 보고 싶어요. 중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베이징에 가보고 싶어요. 사정사정해서 박명원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공식 수행원이 아니라 자제군관, 그러니까 박명원의 개인 수행비서가 돼서 이 사절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중국 연경까지 가는데 무려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지금은 비행기로 뭐 중국에 뭐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지만 당시는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 연경에 가서 이 박지원이 보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시장의 할머니를, 우리는 보통 사신단이면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혹은 뭐 중요한 부자 귀족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하거나 그래서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지원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주로 가서 머물던 곳에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열하일기를 쓴 것인데요. 중국 견문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중국 시장통에서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난 이런 걸 배웠다.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열하일기인데요. 문제는 당시에 유행하던 폐관소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관소품체라는 것은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 구조라는 이제 일종의 소설 형식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큰 걸 얘기하고 작은 걸, 삶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공자님 말씀에 사람은 인의예 지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하지만 박지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만나니까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와 뭐 물건을 파는 것 속에서 인간이 인의예지신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걸 난 배웠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순서만 바뀌었지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열하일기는 폐간소품체로 쓰여진 당대의 가장 중요한 문헌이었어요. 이 문헌을 정조 임금, 당시 임금이던
정조 임금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 내팽겨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의 풍조가 다 이렇게 변한 건 다 박지원 때문이다. 열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당시에는 열알기를 읽으면 안 되는 금서가 되었죠. 정조는 왜 그랬을까요? 정조 임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영정조인데, 그 정조 임금이 개혁군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서얼들도 관직으로 등용하고 수도를 천도해서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데 정조는 왜 폐간소품제를 싫어했을까요? 새로운 기운인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직전에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미 이제 해가 기울었던 명나라가 중원을 차지하는 청나라에 밀려서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되었는데, 명청교체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명청교체기 때 중국에서 유행했던 문체가 바로 이 폐관소품체였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조를 뒤집어 엎은 문체인이 이 작은 나라에 들어오면 얼마나 큰 요동을 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폐관소품체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정조 임금은 개혁군주가 맞습니다. 서울도 관직에 등용할 수 있도록 조금 길을 열어주었고, 또 탕평책, 그러니까 정파끼리 싸우는 걸 막기 위해서 탕평책도 구사해봤고, 중국의 신문물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당신은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자를 지켜야 하는 정조. 반면에 시대에 앞선 글쓰기에 눈을 뜬 박지원은 계속해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열알기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제군관, 그러니까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형을 따라가면서 자기도 수행원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장복이와 창대라는 친구를 데려가는데요. 장복인지 창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창대라고 해봅시다. 창대가 갑자기 곧불에 들렸습니다.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곧불에 들려서, 감기에 들려가지고 몸살이 걸려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마자 박지원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중국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늘따라 아픈 저 창대의 뒷덜미에 있는 점이 훨씬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박지원이 명문가 자식이라고 자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노복들, 그러니까 노비죠. 노비들의 목덜미의 점이 크고 작은 것까지 눈썰미 있게 관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도리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의 권력자들이 박지원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조가 단행한 반정이 있습니다. 문체 반정. 이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폐간소품체 쓰지 마. 뭘로 쓰냐면 고문.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방식으로 글을 써야만 돼. 문체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반정, 조선시대 반정하면 뭐 인조 반정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교체되는 일종의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옹립되는 이런 반정만 있었는데, 정조는 문체 반정을 일으키면서 이런 글은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과거 시험에 이렇게 쿡 찍어서 글자를 굵게 써야지 가늘게 쓰면 무조건 탈락. 아무리 글이 좋아도. 묵직하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런 얇은 것들은 필요 없어. 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문체 반정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임금입니다.
자, 제가 열하일기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열하일기는 소소한 세간의 일을 통해서 인간이 사는 도리를 얘기하는 방식. 요즘은 소설이 대세여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공자님 말씀에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얘기 하죠. 공자님 말씀에 사람은 이런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밑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고문체로 써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문화투쟁을 벌였던 거죠. 일종의 정조와 박지원이 문화투쟁을 벌이면서 사실은 조선시대 금서의 대표적인 작품 열하일기가 탄생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세 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악큐정전과 주홍글자와 열하일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금서는 이처럼 당대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 그 시대 금서들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당대의 정치상이라든가 사회상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상을 아는 것, 사회상을 아는 것, 그 당시 과거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과거의 지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연도를 외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누구,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연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상, 사회상이 우리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왜 그 맥락 속에서 이 책들은 널리 읽히지 못하고 금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게 된 그 당시의 사회상과 정치상들, 수많은 문화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제를 공부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얻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금서도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루소 이야기와 주홍글자와 악큐정전과 박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들이 책 속에 있다는 것. 그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꺼내어 읽어봄으로써 우리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 잘 살아낸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실 텐데 질문을 못 받아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서, 금지된 책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함께 기울여 보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